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타임스 진보 칼럼니스트가 민주당이 유치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노력에 저항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준비로 바쁜 때 G7 정상회담에 참석해야 하느냐고 불만한다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 관련 전략회의를 자주 취소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몇몇 일본인의 생사가 핵무기 파기하는 것보다 중요한가? 두 사람이 만나기 전 북한 전문가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앤드류 김 CIA 한국미션센터장과 조셉 하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주목합니다. 앤드류 김 센터장은 북미 회담에서 미국 측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습니다. 조셉 하긴 부비서실장은 북미 회담장에서 귀국하는 대로 CIA 부국장으로 옮긴다는 말이 들립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같은 시기 오바마와 레이건 전 대통령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후보를 뽑길 원하는 유권자가 훨씬 많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에서 저소득층을 돕는다면서 저소득층 렌트비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렌트비를 올리고 차일드케어 보조 등을 없애서 일을 더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전문가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일부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 이슈에서 좀 달아나 보려고, 왜냐하면 언론사마다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의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특히 방송의 경우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칠까봐 좀 다른 이슈를 전하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저녁 6시부터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목요일입니다. 오늘 내일 주말 내내 이제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별로 완성되지 않았다, 충족되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미국에서 북한 관련 이슈를 너무 많이 리뷰하니까요. 어떤 종류의 그런 기사들은 이거는 좀 그런데 안 썼어도 됐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다뤄야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두 가지 기사가 사실은 한인들이라면 이제는 많은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의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회담에 성공하면 대단한 협상가다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할 거지만 실패하면은 정말로 대통령직이 위험해질 정도로 위험하다. 이게 사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사 자체를 원래 북한 이슈라든가 국제 이슈를 많이 다뤘던 그런 기자가 쓴 것 아니거든요. 물론 그 기사 내부에는 로버트 갈루치라든가 빅터 차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의 말이 실렸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말도 비슷해요. 중개인 문재인 대통령도 만약에 회담에 실패하면 비난 대상이 될 것이다. 중간 정도로 생산적인 결과라면 종전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로 이어질 테고, 이런 것을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를 보더라도 역시 아는 내용이에요. 김정은의 이미지가 그렇고 그런 사람에서 요즘은 이렇고 이런 외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이미지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그렇게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 압박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아이폰 10까지 포함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살 수 있었다. 이제 북한에 관한 모든 것, All About Eve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 뒤로 All About Technology, All About Cars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요즘은 미국에서 all about North Korea에 관한 보도를 안 하면은 트렌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많은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블룸버그 뉴스가 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마음먹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을 정했기 때문에 뭐 핵을 파기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간까지 백악관이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전부 다른 쪽에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그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제가 왜 비서실장이 그 싱가포르 회담에 동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살짝 그 의문을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그 뉴욕타임스 보니까 존 켈리 그 비서실장도 가네요. 물론 그 부비서실장이 의전 담당을 모든 것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일단 그 폴리티코를 보면 폴리티코가 워낙에 그 정치를 그 많이 다루는 그런 매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단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나고 2시에 공동 기자회견하는 것 같네요. 지금 텔레비전에 네, 나왔습니다. 2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1시간 뒤인 11시에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겠죠. 만나고 이제 G7 정상회담에 뭐 두 사람 다 가는데 아니 이렇게 바쁜데 내가 G7까지 가야지 되는가 하고 대통령이 컴플레인을 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중요한 회담 앞에서는 대통령이 뭐 국가안보위원회도 있고 국가정보위원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서 미팅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미팅을 하지도 않고 또 체계 없는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미팅을 잡혀있는 미팅도 그냥 스킵해버리고 물론 국가안보 그 보좌관 존 볼튼 같은 경우는 존 볼튼이 뭐 회담을 깨게 하기 위해서 리비아 발언을 했다 등등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실제로 중간에 그 취소 발언을 대통령이 하기 직전에 존 볼튼이 이제 대통령을 그렇게 조종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좀 멀리하고 김영철이 왔을 때도 백악관에 부르지 않고 싱가포르 회담에 가기는 갑니다만 국가안보 보좌관이니까. 그래서 그를 이제까지 한 2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 뒤에 장관급 미팅에 존 볼튼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그런저런 이유로 뭐 조금 뭐 이해할 만하나 그 밖에 미팅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관해서는 존 볼튼도 지난 2개월 동안 장관 레벨의 미팅을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다른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열심히 듣는 것이라던가 전략 같은 것에 너무 그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전략도 있고 순발력도 있어야지 되잖아요. 네, 지금 방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착을 해서 대통령이 그 문 앞에 나와 있다가 아베 신조와 함께 사진 한 장 찍고 그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8분인데 약 2시간 있다 아베 신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역시 굉장히 북한 이슈가 많이 얘기가 되겠죠. 아베 신조에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미팅으로는 7번째인가 8번째인가이고 전화 그동안 통화한 것까지 다 합치면 30번째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앞에 섹션은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북한도 뭐 여러 번 방문했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이 사람 역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입니다. 그 사람이 진보를 비난하는 그런 컬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그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그 노력에 저항한다. 이런 제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옳은 일을 한다 해서 민주당 진영에서 공포에 빠졌다는 겁니다. 뭐 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이요. 그러면서 슬프게도
민주당도 트럼프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다. 이것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기보다는 과소평가를 하려는 것. 이것은 반대 방향에서 존 볼튼이 해오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일단은 비난을 합니다. 국가 안보는 굉장히 그 국제적인 안보는 복잡한 것이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영국 총리를 모두가 그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김정은에게 그런 그 모습 키 작은 땅딸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honorable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을 김정은에게 보이니까 민주당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았던 것 그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 전문가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기자회견할 때 어느 나라나 다 그 게임 한다. 정치적인 게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게 정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국에서 많이 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때 말을 반대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노란하고 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누구나 다 게임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놀림감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외교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민주당도 박수 쳐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전쟁을 피하려고 실용주의를 새로 발견을 했더니 민주당이 당혹한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제 지도부가 이런 편지를 냈잖아요. 이 확인할 수 있는 핵 미사일 해체 이외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푸는 것은 아주 나쁜 딜이다. 척 슈머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여기에 뭐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 그리고 뭐 리처드 더빈 뭐 패트릭 리히 그러니까 완전히 뭐 로버트 메넨데스까지 중진 의원들이 다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 핵을 인스펙션 할 수 있어야지 되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까지 다 검토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그것은 침략 인스펙션 아니냐. 어느 나라라도 적국이 자국의 군사기지에 파고 들어와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이 회담을 진지하게 바라고 있다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역할이 바뀌었네. 지난번에 그 예를 들어 공화당이 늘 그 민주당이 하던 것에 하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악관의 대통령 자문 레리 커드로우가 팍스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었다. 최대 압박을 해서 그 말도 넌센스지, 파피카기지, 허튼 소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리더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전 대통령은 그러면 그 북한 정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니까 그렇게 선전도구로 이용당하기 싫어서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고 또 뭐 핵도 이만큼 완전히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진짜 영웅은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평창 올림픽부터 뭐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은 그 노벨상을 못 받을 거다. 그러나 평화 과정이 생존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4년 이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어떤 협상하고 그 이후에 보수적인 공화당이 그 딜을 다 망쳐놓지 않았는가. 이후에 뭐 부시 대통령 등등 해서요. 그때 94년도에 그 협상을 망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확장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또 그 볼튼이 그 이란 핵 협상 같은 것도 깨버려야지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존 볼튼 말을 듣기도 했는데 이게 이번 주에 이란이 새로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이 그 다른 국가와 한 협상을 깨고는 그냥 파기하겠다 하니까 우라늄 농축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94년도에 미국이 그렇게 해서 뭐 등등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북한이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스포일러가 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과 딜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많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수라도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고 회담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는 데는 다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핵무기를 파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장거리를 포함한 핵 테스트를 안 하고 플루토늄, 우라늄 생산 안 하고 시리아 같은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팔지 않고 북한이 적어도 ICBM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한 개나 두 개만 파괴할 수 있고 영변 핵사찰을 허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연락사무소도 말하고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북한이 속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보 나간다면 급격한 비핵화가 아니라도 반보 평화 쪽으로 가는 게 성큼성큼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오늘 칼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칼럼에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워낙에 평화로 성큼성큼 가는 것에 무게를 두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준비가 없고 그리고 너무 기대 수준만 높여놓고 뭐 화면에 잘 잡힐 텔레비전에 관한 이것만 그 생각을 한다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과소평가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 그리고 이 그 협상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이잖아요. 실망을 덜하고 마지막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협상이 실패할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나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나쁘고 누구에게나 다 나쁜 거잖아요. 지금 협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협상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불과 얼마 남은 이 기간까지라도 철저히 처절하게 실망을 줄이고 실효를 거두는 그 길로 더 다가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민주당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뭐 질투심 이런 것도 있겠으나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지적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 뭐 그렇게 안보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하는데도 그래도 좋다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다고 할까요? 나이브하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철저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철저한 준비와 순발력이 같이 가야지. 너무 준비만 하고 각본대로만 하고 순발력이 없어도 망하고 순발력만 있는데 각본이 없으면 그건 또 엄청나게 위험한 거잖아요. 잠시 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이 세계 정상으로서는 북한 그 회담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김 CIA 그 코리아 미션 센터장, 백악관 부비서실장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미 회담을 복잡하게 만들길 원한다. 이게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CNN 방송,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그 헤드라인을 달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제 아베 신조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물론 가끔씩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대로 지지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속마음은 여전히 그 북한에 대해서 그 강한 제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와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만났고 아베 신조가 지금 백악관으로 들어갔어요. 회담하고 있는데 이 일본의
북한이 납치한 70년대, 80년대요. 또 북한이 인정하기도 했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이 끈질기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약속을 했었어요. 이 문제를 협상에 넣겠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전히 일본으로서는 약속 지켜라. 뭐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압박을 하는 것인데 미국의 많은 언론이 오늘도 여전히 전합니다. 일본에도 정말 40년 이상 70년대에 잡혀갔다면 아주 유명한 몇 살 때였죠. 9살 때 납치돼서 북한에서 뭐 아이도 낳고 북한은 숨졌다 하고 유해를 줬는데 가족이 DNA 검사해 보니까 아니더라.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도 알아봤더니 살아있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뭐 10명 이상 되겠죠. 납치해서 아직까지 북한에 살아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물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정치적으로나 국가 지도자로나 뭐 국민을 생명을 되찾아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육자회담 당시에요. 육자회담이니까 6개국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북미 회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각자 국가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게다 대고 뭐 미국 행정부에서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거 다르고 대통령의 성향 다르고 하니까 되기가 힘든데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납치 문제를 2000년도에요. 그때 이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육자회담이 깨지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건 이제 뭐 CNN이 오늘도 다시 지적한 문제고요. CNN뿐만이 아니라 도쿄의 템플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교의 아시안 연구 소장인 제프 킹스턴 씨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왜 물론 한 사람의 생명도 다 중요하지만 핵은 너무나 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보다 몇몇 사람 일본인의 생명이 더 중요한가? 참 생명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방장관이 어제 이미 했고 이건 일본의 주권이다. 일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기자회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사람은 요즘 블룸버그 뉴스가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터뜨리고 있어요. 어제는 플로리다주의 대통령의 별장에 싱가포르 회담이 잘 되면 두 번째는 뭐 가을쯤에 선거를 조금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그곳으로 초대하는 것도 토잉한다고 하죠.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것도 이제 뭐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어떤 좀 이렇게 뭐 그것도 하나의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아니었다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도를 했는데 오늘은 미스테리 CIA officer 해서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앤드류 김이라고. 아직까지 화면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못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평양에서가 아니라 뉴욕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갖고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날 같이 식사할 때도 앤드류 김 씨가 있었는데 통역 이상이라는 거죠. CIA에서 아주 오래 북한에 관해서 일을 했고 뭐 서울에서 CIA 지국장까지 했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아시아의 많은 곳에서 CIA 일을 했고 은퇴했다가 다시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을 할 때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야지 되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그럼 이 센터정에 누가 적합할까 했을 때 지금은 CIA 국장이 된 지나 헤스펠 그 당시에는 이제 폼페오 아래서 부국장이었는데 지나 헤스펠이 이 사람을 앤드류 김 씨를 추천을 해서 앤드류 김 씨가 은퇴했다가 다시 이 코리아 미션 센터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CIA 요원으로서는 정말 얼굴도 보여가면서 굉장히 드문 역할을 하잖아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뭐 한국말 완벽하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왔잖아요. 서훈 국가 정보원장하고 뭐 같은 고등학교 뭐 다녔고 같이 그리고 이 정우용 청와대 특보와는
어머니의, 그러니까 앤드류 김의 어머니의 그 사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앤드류 김 씨가 오촌 그 외종 조카 이렇게 표현하나요? 사석에서는 아저씨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죠. 고등학교 때 뭐 미국에 왔으면은 한국말이 훨씬 더 그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통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관한 거의 모든 단계의 전략에 관여하고 있다. 이 CIA는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특수성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역시 이랬었고요. CIA에서 트럼프 행정부까지 넘어오면서 이렇게 일하게 됐기 때문에 아주 그 특별한 것이죠. 제임스 클래퍼 그 전 국가정보국장이 오바마 당시에요.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뭐 억류된 미국 사람도 데리고 오고 했잖아요. 블룸버그 뉴스가 앤드류 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답변 안 하다가 나중에 아주 훌륭하다, excellent 하면서 또다시 very excellent 하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현실적이다. 조선일보가 어느 언론에서 그 저승사자와 같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 엄격한 그 잣대 같은 것을 갖고 있고 북한이 나긋나긋하게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앤드류 김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 굉장히 강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이크 폼페오가 깊이 신뢰한다. 깊이 신뢰하는 게 강성이니까 또 신뢰할 수도 있겠고요. 거의 모든 미팅에 이 앤드류 김 그 센터장이 다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미팅에. 이게 그 북한과의 미팅이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팅이건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편지 가지고 왔었을 때도 같이 갔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도 하고요. 마이크 폼페오가 북한을 더 잘 알겠어요? 앤드류 김 센터장이 더 잘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대가 되지 않죠. 싱가포르 미팅에도 당연히 미국구 대표단에 포함돼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북한의 입장에서 그 외교라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미국을 왔지만 완전히 그 CIA에서 일하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도 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나 앤드류 김 씨를 굉장히 그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걱정도 한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앤드류 김 씨의 너무 많은 것을 미국에서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CIA의 전에 그 한국 관련 부국장도 했었던 그 브루스 클링거 씨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헤리티지 재단에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정책 커뮤니티가 정보 커뮤니티에 감염돼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정보만 받고 앤드류 김 씨에게 정보만 받고 그리고 이것을 정책 커뮤니티가 딱 알아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앤드류 김 씨가 정책도 정보도 다 그 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정보만 주고 알아서 결정을 하시세요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룸버그 뉴스가 지금 북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앤드류 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드류 김 씨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깊은 지식은 너무나 그 귀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의전을 다 그 담당하고 있는 백악관의 부비서실장 조셉 하긴스 씨는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미국에 귀국하면 돌아와서 금방 백악관을 떠난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하는 것 보면은 CIA 부국장 자리가 비었잖아요. 지나 헤스펠이 부국장이었다가 뭐 최초의 여자 부국장이었겠죠. 그리고 최초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부국장이었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마이크 폼페오가 국무장관으로 간 뒤에 인준 청문회 좀 어렵게 거쳐서 이제 그 국장이 됐고 그러니까 부국장 자리가 비었는데 이 조셉 하긴 씨가
부국장, CIA 부국장으로 가기를 아마 원하고 그런 것이 뭐 거의 내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뭐 그 부국장은 국장처럼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는 아니니까 쉽게 갈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 그 백악관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조셉 하긴 씨가 부시가의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에 선거 나가고 할 때 실패하고 이랬을 때 그 바디맨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보좌관이 아니라 에이드가 아니라 수행원. 네. 그랬다가 81년 그 부통령이 되면서부터 개인 보좌관이 돼서 완전히 그리고는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역시 백악관에서 부비서실장을 오래 했어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니까 다 한 거예요. 아들 그 임기 내내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부시 가문에 충성을 한다 하는 느낌이 조금 그 백악관 안에서 있고, 그러나 백악관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부를 백악관을 꾸리고 할 때 너무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이어해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일을 했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조셉 하긴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그 미들네임이 화이트하우스예요. 그래서 조셉 화이트하우스 하긴이 돼서 화이트하우스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오피스와도 좀 긴장이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룰에 따라하는 사람인데 지금의 백악관은 룰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따라가니까 좀 즉흥적일 수도 있고 룰도 좀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좀 그 스트릭한 그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 일하는 것 좋아하고, 더군다나 뭐 부시 가문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백악관에서 이 일 잘 치르고 나서 CIA 부국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데, CIA 부국장으로 가더라도 제가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 번의 회담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본인에게 정치적인 자산이 되니까. 그럴 때 이번 그 북미 회담을 여러 가지로 싱가포르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때는 사흘을 기다리다가 바람 맞고 워싱턴으로 돌아오기도 해서 접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CIA 부국장일 때 여전히 그 이후에도 CIA로 가서도 이제 그 북한 문제에 그 관여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많이 올라가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을 할 때 백악관에 오면은 일단 맞이를 하고, 그리고 안에 잠깐 그 들어가서 그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그 기자들에게 뭐 잠깐 뭔가를 얘기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하죠. 좀 전에 한 몇 분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진 찍기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거다. 뭐 좋은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핵화라는 것이 물론 넘버원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경제 제재는 없앨 수 없다. 추가 제재는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있는 제재를 푼다고 하진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이라는 단어는 관계가 그 좋을 때는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 경제 제재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회담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 ready to go. 그리고 it will be 그 굉장히 그 exciting 할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그 11시 지금부터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회담 끝내고 나서 공동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자회견을 할 테고요.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4%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라스무센은 50% 넘겠는데요. 4월 달에 비해서 4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게 딱 이 기간쯤 그 임기 시작되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같은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201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82년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로널드 레이건도 그렇고 중간 선거에서 크게 졌잖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딧 받을 만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여론조사에서 다음 의회를 민주당이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50%, 공화당 이렇게 답한 사람이 40%입니다. 특히 아주 경쟁력 있는 주,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에서요. 그리고 지역 유권자의 반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견제해줄 그럴 후보를 뽑겠다는 사람이 그런 후보 싫어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그런 후보 싫어.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후보 뽑을 거야 하는 사람이 23%였고 대부분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53%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보다 훨씬 투표하겠다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거부하는 마음이 민주당에는 이득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화당의 여론조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모른다. 11월 달이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것인데 합니다. 90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입니다.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벤 칼슨 주택도시개발국 장관이요.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 제일 처음에 했고 성공한 사람인데 주택에 대해서 모르고 주택부 장관이 됐잖아요. 4월 달에 가난한 사람들 공공주택에 관한 안을 내놨는데 결국은 예산과 정책 우선센터라는 곳에서 쭉 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가난한 가족의 렌트비가 20%가 더 오른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안 이름 자체가 Make Affordable Housing Work Act라는 법안인데 미국의 100군데의 큰 도시와 400만 가구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인구로는 830만 명 되고 어린이가 한 300만 명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렌트를 올리는 게 맞는 거 알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렌트비를 더 내야 되면 공공주택 같은데 이제 정부가 보조하니까 조금 내고 하는데 렌트비를 더 내게 하면은 일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렌트 보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디덕션도 없애버리고 어린이 그런 사람들의 자녀 어린이 케어도 어떤 보조금 주는 것도 없애버리고 한다는 게 지금 주택 도시개발국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화당의 안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31만 4천 가정은 노약자와 장애인 대우를 받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또 렌트비가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예산과 정책위원회요.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디렉터 같은 경우는 윌 피셔 씨인데 렌트비를 가난한 사람에게 올린다고 일을 더하는 무슨 욕망이 생기고 그런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이 바뀌면 어느 곳에 더 포커스를 두고 어디다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공화당은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부자가 뭔가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원하고 민주당은 최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처우를 정부가 좀 맡아줘야지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차이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참 이럴 수도 있네요. DMZ 뷰가 쫙 보이고 철조망이 보이고 지뢰가 한 80만 개가 심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DMZ 주변 문산, 파주시 인근 도라산 이런 곳에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대요. 다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효과인데 528 스퀘어 마일이라고 하죠. 망루도 있고
탱크도 뭐 탱크길도 보이고 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죠.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2월 달에 스퀘어풋 당 뭐 2달러 하던 게 지금은 뭐 5달러 25센트가 하고 마지막 그 열차가 스탑했던 그 도라산 그 스테이션 그 근처는 13달러나 한다고 하거든요. 참 이게 개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그가 묶여 있기 때문에 꼭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생태 보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고 돈도 쓰게 하네요. 참 너나 나나 다 북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오늘의 미국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와서 어제는 저는 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여전히 가치는 없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루돌프 줄리아니 그 전 뉴욕시장이 뭐 그 처음에 그 대통령이 회담 취소했다가 다시 애걸복걸 무릎 꿇고 빌고 해서 회담을 하게 됐다 하는데 그 사람이요 김정은 위원장 이름도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Well, Kim Jong-un got back on. 김영은이라고 하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